안녕하세요. 오늘은 입금 완료, S급 용병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밀리터리, 전쟁 용병, 다양한 현대무기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소설이지만 있을 법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몰입감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20권 분량에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뷰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텐데 무료 한 권 분량을 평소보다 자세히 풀어서 마치 책을 읽은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마 때문에 낚시를 못 가서 한 편을 더 만들려고 했지만 그냥 긴 동영상 한 편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달 전부터 말하는 속도를 15% 빠르게 하고 있는데 영상 길이도 짧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역. 단기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온 선교단이 탈레반에게 피랍되었고 이를 구출하기 위해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선교단의 무모함에 분노한 대원들은 인질 구출 작전에 임했으나 통신은 불안정하고 정보는 불확실했습니다. 성정기 부팀장은 대원들을 이끌고 인질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정기와 대원들은 긴장 속에서 목표 지점으로 접근했으나 인질들인지 탈레반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도중 정기에게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적으로 오인된 인질들을 사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3명의 인질이 사망했고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대테러 부대의 실수로 인질이 사망한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관련자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정기는 대대장에게 불려가 희생양으로 지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기는 억울했지만 국정원의 압박과 협박 속에서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이 끝난 후 정기는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고 팀원들은 전역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기는 고참이었던 고대영을 만나 중동의 민간 군사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정기는 팀원들에게 차례대로 넘어오라고 전하며 중동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송병준 해외공작국장은 성정기가 민간 군사기업 PMC에서 일하려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차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 차장은 성정기가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주시하며 그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성정기가 국정원의 명령에 따라 사격을 했다는 걸 언론에 보도할까봐 해외에 있을 때 제거할 생각인 것 같네요. 이 소설의 장점이 터무니없는 내용이었고 마치 있을 법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는 게 몰입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르단으로 출발한 정기는 고대영에게서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다양한 무장 세력들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요르단 현지 사무실에 도착한 정기는 고대영의 팀원들이 임무 중에 탈출하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고 정기와 고대영은 요르단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반군들과의 교전이 예상되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적의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마자 고대영은 정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차 사격을 준비한 정기는 적의 차량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적들은 당황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정기와 고대영의 협력으로 빠르게 제압되었습니다. 정기의 정확한 사격과 고대영의 전략적 지시 덕분에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정기와 팀원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어느 날 요르단 정보부의 첫 번째 의뢰를 받게 된 성정기와 팀원들은 요르단 왕실의 공주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국경 너머로 들어가 난민촌을 방문하는 공주를 경호했습니다. 공주와 일행이 난민들과 접촉하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성정기와 팀원들은 난민들의 공격을 몸으로 막으며 힘겹게 싸웠습니다. 공주를 무사히 탈출시키고 임무를 마친 성정기와 팀원들은 피로에 지쳐 돌아왔습니다. 성정기와 팀원들은 공주의 방문 후 난민촌의 상황을 정리하고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고대영은 난민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의약품을 제공하고 성정기는 그를 도와 함께 난민들을 치료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사는 성정기 소속 회사가 요르단 정보부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받습니다. 대사는 성정기 소멸작전을 준비하며 그가 자연스럽게 위험지역에서 사망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르단 정보부는 위험지역으로 정찰 임무를 주게 되고 라완 국장은 이 작전에 회의적이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정기의 프렌즈팀은 요르단 정보부의 의뢰를 받고 시리아 다라주로 향합니다. 이들은 고대영의 지휘 아래 중무장하고 드론을 이용해 적진을 정찰합니다. 도시가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반군들의 움직임을 탐지하며 접근합니다. 정기와 고대영을 중심으로 팀은 4층 건물을 점거하여 첫 번째 교전을 준비합니다. 정기는 1층에서 4층까지 연막탄과 섬광탄을 사용하여 적을 하나씩 제거하며 건물을 정리합니다. 옥상에서는 수류탄과 섬광탄을 이용한 기습 공격으로 반군들을 압도합니다. 정기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사격으로 옥상의 적들도 모두 제거됩니다. 프렌즈팀은 건물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장악하며 첫 번째 교전에서 성공적으로 반군을 섬멸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교전에서는 장갑차와 보병으로 구성된 반군 부대와 마주칩니다. 고대영과 정기는 M72 대전차 로켓과 RPG를 사용하여 장갑차를 격파하고 저격수들의 엄호 아래 보병들을 차례로 사살합니다.
팀원인 카카와 안드레이의 기관총 사격과 전기의 돌진으로 적들은 혼란에 빠지고 살아남은 몇몇 반군은 도주를 시도하지만 모두 사살됩니다. 정찰 임무를 넘어 기습작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렌즈 팀은 적들의 무기와 장비를 노획하며 자신들의 자원을 보충합니다. 시리아 다라주의 한복판에서 밤새도록 이어지던 총성이 새벽이 되자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대영은 IS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더 이상 적을 죽이다가는 자신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프렌즈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전기가 앞에서 엄호하고 고대영은 뒤에서 지원하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빠른 반사신경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격을 이어가던 전기와 고대영의 총탄의 반군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머리와 팔다리가 터지며 피와 살점이 날아다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 무기의 위력은 끔찍한 광경을 밤새 만들어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외침도 그들의 공포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반군들은 계속해서 피해가 쌓이면서도 무의미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전기와 고대영은 빠르게 위치를 바꾸며 적을 제압했습니다. 전기는 장전을 마치고 소리를 질렀고 고대영은 엄호를 받으며 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의 사격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두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반군들은 프렌즈의 빠르고 정확한 사격 솜씨에 경악했습니다. 머리가 터지며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광경은 그들에게도 공포였습니다. 반군들은 미군 특수부대라고 오해하며 RPG로 반격하려 했지만 훈련 부족과 당황한 상태에서의 발사로 인해 오히려 자기들끼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군 지휘관은 명령을 내리지만 군대도 아닌 반군 집단에서는 권위가 없었고 겁에 질린 반군들은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프렌즈는 효율적인 사격과 기동으로 반군들을 계속해서 제압했습니다. 전기와 고대영은 험비에 승차한 후 후위에서 달려드는 적 차량들을 처리하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고대영의 명령에 따라 험비는 도로에 멈추고 제임스는 중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전기와 고대영은 소총 사격을 개시하며 반군 차량을 제압했습니다. 반군들은 벌집이 된 차량에서 급하게 내리다 쓰러졌습니다. 고대영의 명령에 따라 측면에서 접근한 프란츠 카카 안드레이는 기관총 사격으로 반군들을 압도했습니다. 프란츠는 RPG를 사용해 반군 차량을 폭파시켰고 그로 인해 반군들은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프렌즈 팀은 뒤따라오던 반군들의 차량 4대를 처리했고 밤새 이뤄진 교전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한 후에도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요르단 국경 검문소에 도착한 프렌즈는 휴식을 취하며 요르단 정보부와 교전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고대영은 6만 달러를 우선 받으며 나머지 금액도 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무실 겸 숙소로 돌아온 프렌즈는 긴장이 풀리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후 정신적 후유증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고대영은 프렌즈가 밤새 저지른 일이 억울하게 죽은 시리아 민간인들의 복수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전기도 고대영의 말에 동의하며 팀원들이 모두 살아남아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프렌즈는 서로의 전우애를 느끼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올 새로운 변화를 미처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투 한 타임이 끝났네요. 평소에 만들던 줄거리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보시는 분들께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글쓰는 실력이 허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즈라는 용병회사를 차린 전기의 선배 고대영과 팀원들과의 팀워크를 보는 맛이 있고 전투 묘사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CSR이라는 전투 신경증이나 PTSD 증상이 걱정돼서 약간의 오버스럽게 떠드는 장면도 좋았던 부분입니다. 전기의 주인공 버프는 빠른 판단과 귀신 같은 사격 솜씨인데 과하지 않고 적당한 치트키라서 좋았던 점입니다. 프렌즈는 힘겨운 전투 후 하루를 푹 쉰 후 요르단 정보부에서 노획한 무기를 들고 훈련장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훈련장에서 라완 국장은 프렌즈의 뛰어난 전투 능력을 칭찬하며 노획한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라완의 호의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후 고대영과 전기는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무기를 전달합니다. 요르단 왕실의 관심을 받게 된 프렌즈는 한우를 선물 받으며 왕실의 호의를 실감합니다. 요르단의 여러 특수부대와 정보부에서 프렌즈에게 사격교관 요청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왕세자가 지휘하는 특수작전 부대에서 체포작전 자문 요청이 들어옵니다. 프렌즈는 알카심이라는 IS 반군 협조자를 체포하기 위해 작전에 참여합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알카심의 집에 진입하기 위해 전술 차량과 레펠링을 활용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작전 당일 프렌즈는 성공적으로 집에 진입하여 알카심을 체포합니다. 경호원들을 신속하게 제압하며 작전을 마무리하던 중 알카심의 가족이 자폭하여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알카심의 집에서 발생한 폭발로 프렌즈와 요르단 특수부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프렌즈는 부상자들을 구출하고 상황을 수습합니다. 알카심은 자신의 가족이 자폭한 것이라며 신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죽인 자폭에 화가 난 전기는 알카심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고문 끝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알카심은 전기의 압박에 굴복하여 자신이 속한 IS 조직의 협조자들의 이름을 진술합니다.
요르단 왕세자는 폭발 사건을 계기로 요르단 내의 테러 위험성을 강조하며 프렌즈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부터 지금 현대시대까지 종교를 이용한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 같네요. 어리석은 신념에 빠져 어린 자식들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폭해버리는 모습은 시대가 변했어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프렌즈는 피로와 충격을 씻기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정기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체력 단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동료들의 훈련을 이끕니다. 훈련 중 동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체력과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코드네임 벌꿀 오소리가 IS 조직원들의 핵심에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탐임은 오소리를 소개한 후 빠져나가고 오소리는 테러범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와하드와 그의 동료 7명은 오소리의 폭탄 제조 실력에 감탄하며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국의 정부기관 건물 앞에서 동시에 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폭탄은 질산 암모늄으로 만들 예정이며 이 폭약은 이미 농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빼돌린 것입니다. 와하드는 오소리에게 시리아의 이맘을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소리는 내심 걱정이 가득하지만 표정에는 이를 숨기고 동의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오소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테러범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소리가 와하드를 만나 시리아로 떠나기 전 국정원은 테러범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제히 체포작전을 펼칩니다. 와하드를 제외한 나머지 테러범들은 전국 각지의 농장에서 체포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소리는 시리아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와하드를 만나 이맘을 소개받게 됩니다. 요르단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오소리는 옆자리 남자의 분위기에 약간 경계심을 느낍니다. 그 남자는 김상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정기의 명령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3명을 확인 사살한 후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의심하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김상옥은 오소리의 질문에 능숙하게 응수합니다. 결국 오소리는 김상옥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불편한 동행이 이어집니다. 김상옥은 오소리의 계속되는 질문에 짜증이 나서 손에 든 볼펜으로 눈을 찌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국정원 소속인 벌꿀 오소리 내용을 줄거리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주인공 정기의 부하였던 김상옥이 프렌즈 용병회사에 취직하러 가는 길에 오소리와의 만남이 재밌게 느껴져서 집어넣었습니다. 이 소설과 비슷한 장르를 몇 편 읽어봤지만 대부분의 소설들이 주인공의 세력을 빼고는 모두 멍청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소설은 각자의 직업에 맞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정기와 대영은 난민촌에 보낼 물품을 사러 나왔습니다. 의약품은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 생필품 위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영의 설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속옷, 긴급식량, 신발, 담요, 위생키트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기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면서 잠시 감정에 북받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요르단 정보부의 라완 국장은 송병준 국정원 해외 공작국장과 통화를 합니다. 송병준은 요르단이 한국의 요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라완은 송병준의 압박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요르단의 국익을 위해 정기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정기와 대영은 김상옥을 마중 나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상옥은 공항에서 만난 수상한 남자가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상옥이 교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프렌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프렌즈는 무기 판매점에서 대전차 무기를 구입한 후 시리아에서 리스쿠스 팀과의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립니다.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에 오는 차량 안에 있는 오소리를 상옥이 발견합니다. 국정원이라고 예상되는 오소리를 드론을 날려 미행합니다. 프렌즈의 드론이 추적하는 2대의 차량 안에서 벌꿀 오소리는 국정원의 명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의 신원 확인과 위치 송신 여의치 않을 시에는 몰살하거나 탈출할 것, 의심을 받을 시에는 자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소리는 자살 명령에 불만을 가지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동 중인 차량은 사막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오소리는 압둘라만 알-하락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IS 대원으로 위장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압둘라만은 오소리를 환영하며 그를 IS 대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프렌즈는 드론을 통해 오소리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중고 트럭 2대를 타고 가는 IS 대원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RPG로 선두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일제 사격을 통해 차량을 제압했습니다. 정기와 대영은 생존자를 확인하고 한 명을 생포했습니다. 프렌즈는 요르단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생포한 와하드를 요르단 정보부 요원들에게 넘깁니다. 정기는 와하드를 데려가는 정보부 요원에게 그들이 교정과 접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공하며 추가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정기는 프렌즈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합니다. 프렌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가 이용하는 요르단 특수전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며 실전적인 전투 기술을 연마하기로 합니다. 프렌즈는 훈련센터에 도착하여 에어 소프트건을 사용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정기는 직원들에게 항상 전투적 사고를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24시간 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체력과 전투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들의 훈련을 지켜본 훈련센터 관계자들도 프렌즈의 열정과 능력에 감탄합니다.
다음날 프렌즈는 다시 전술 사격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주간 60시간의 사격 연습을 통해 세계 최고의 사격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기는 훈련센터의 탄약을 최대한 활용하며 직원들의 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한편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정보부장과 라완 국장을 만나 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보부장은 성전기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그를 처리할 것을 건의하지만 국왕은 성전기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라완은 성전기가 시리아 난민촌에서 공주님을 도와 구조활동을 했고 난민촌을 잊지 않고 많은 양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성전기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아랍 속담을 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예의가 있으며 성전기가 보여준 전투 실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국왕에게 설득합니다. 국왕은 정보부장이 한국 국정원의 회유나 압박을 받았을 거라며 직위를 해제시키고 라완을 신임 정보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성전기와 그의 동료들을 요르단 특수전 부대의 교육자로 임명할 것을 명령합니다. 프렌즈는 요르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며 국왕의 신뢰를 얻어 요르단 특수전 부대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줄거리는 무료 분량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원과도 많은 갈등이 생길 테고 요르단 국왕의 신뢰를 얻어내서 프렌즈 용병회사가 자리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권에서는 주인공 정기와 용병회사가 자리 잡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줄거리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정기가 난민촌에서 공주를 호위할 때 파라나와 눈 한쪽이 없는 소녀를 보게 되고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난민촌에 후원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작가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아랍 속담과 문화 그리고 각종 무기들을 많이 조사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소설에 나오는 총이나 장갑차, 무기, 아랍 속담까지 검색해보니 모두 현재 있는 제품이고 속담입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까지 여러 나라들과도 엮이게 되고 나름 재미있게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은 아무래도 전투 이야기가 핵심이다 보니 중반 이후에는 조금 지루해지고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릉다라 작가는 필력도 별다른 흠 잡을 데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었던 리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